네, 안녕하세요. 비욘디에서 의학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고질병, 허리 통증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분이시죠. 세길병원 정형외과 이대영 원장님께서 신간을 내셨습니다. 100년 쓰는 완벽 허리라고 진짜 허리 관리법을 정리를 해서 출간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그래도 오늘은 의학신간 저자로 네. 출연해 주셨으니까 예예. 소개를 조금, 네. 보통 책과 본인 소개를. 네. 그러면은 제가 책에 대해 책은요. 보통 환자분들이 의학적 지식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오해를 하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인간의 몸은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혈압이 높다고 뇌졸중이 생기는 게 아니고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살이 찌면은 수명이 줄어들 확률이 높은 거고요. 모든 것들은 의학적 내용들은 대부분 귀납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된 귀납적인 내용이고, 귀납적인 내용인데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건 매우 좀 어려운 일입니다. 환자분들이 전체 그림을 모르고 의사들이 한 몇 마디 전체적인 것에 아주 부분적인 말들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응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자기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연역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접근을 해야지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집필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책 자체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활의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고 척추외과학이나 재활의학 전체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접하고 있는 정보나 그런 것들은 너무 좀 옛날 얘기들을 많이 접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걸 한번 한번 좀 새롭게 보실 수 있는 계기를 좀 삼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봤었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럼 책 제목이 100년 쓰는 완벽 허리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허리를 100년 동안 튼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당연히 있는 게 맞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90대 어르신들 많이 뵀거든요. 외래에 있다 보면은. 잘 걷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못 걷는 사람은 오래 못 살거든요. 근데 요새 평균 수명이 80대 후반까지 사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내가 60대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으면 90까지는 산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허리가 잘 관리가 되면은 정말 100세 이상까지 지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실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건 생활 습관에서 내가 미리미리 어떻게 하고 관리하냐의 문제지, 용한 의사를 찾아간다고 해서 100년 쓴 허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통증이 생기고 아프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처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프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관리인지가 중요한 건데, 이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너무 조금 환자분들한테 가지고 계신 생각이 좀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21세기에 좀 2000년대, 2010년도 넘었는데 거꾸리 하면 허리에 좋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지금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기분 나빠하시라고 드리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거꾸리가 허리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학적 근거나 어떤 근거 도저히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은. 그냥 거꾸로 있으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건데, 거꾸로 있으면 우리가 하중을 받는 방식은 머리랑 팔의 중심에서 가운데를 누르면서 코어가 받쳐주면서 실시간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인데, 그걸 반대로 돌린다고 해서 누워있을 때 디스크 사이 간격이 거꾸로 매달 디스크 사이 간격이 늘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늘어나 있는 동안 그게 몇 초 늘어나 있다고 해서 다시 앉았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게 다시 그 높이가 유지된다는 근거도 전혀 없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늘어나 있는 시간 동안 그게 아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는 게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도 않고요. 누워있는 잠깐의 시간 동안 디스크가 아문다, 그런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보다 더 좀 더 근거가 있고 그런 식으로 현대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허리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적은 노력으로, 아주 적은 노력으로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만 가지고도 허리를 잘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원장님 책 보면 뇌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튼튼한 허리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게 그러면 생각을 바꾼다는 건가요? 저희가 아. 사고방식을 바꾼다? 그건 조금 뇌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걸어요. 우리가 걷잖아요. 걷는 거는 우리 팔다리가 걷는 건가요? 우리 뇌가 걷는 건가요? 다리가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전거를 타면은 팔다리가 균형을 잡나요? 뇌가 균형을 잡나요? 아, 뇌가 균형을 잡겠네요. 아, 그러겠네요. 걷는 것도 뇌가 균형을 잡겠네요. 매우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팔다리가 움직인다고 옛날에 우리가 중세에 그랬죠. 중세에 뭐 팔다리가 잘리면은 생각이 계속 나니까 팔다리에 이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고 네. 목을 잘라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네. 심장이 멎으면 생각이 안 나니까 네. 생각을 심장에서 한다고 생각했었죠. 음, 인류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었거든요. 음. 그게 감으로 느끼는 게 그다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걷는 것도 뇌의 프로그램이다.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팔다리엔 조절한 기능이 없잖아요. 각각의 센싱, 말초신경에서 정보가 들어온 걸 뇌로 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거 중에 뭐가 더 우선인지 뭐가 덜 우선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뇌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겠죠. 그러네요. 걷는 거는 뇌가 균형을 잡는 겁니다. 맞죠? 네. 근데 그러면 바른 자세를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바른 자세를 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른 자세가 뭔가요? 안 다치는 자세예요. 그럼 뭐 할 때 안 다치는 자세가 바른 자세죠? 나중에 척추 디스크 수술 안 하는 자세예요. 조금 더 장난치면 사실 화나실 것 같아서 더 말씀 못 답을 드리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네, 바른 자세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면은 힘이 적게 드는 자세가 바른 자세일 수도 있고 움직일 때 몸에 무리가 적게 가는 자세가 바른 자세일 수도 있고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자세가 바른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른 자세는 제가 그냥 바른 자세를 조금만 그러니까 제 나름의 정의이긴 한데 이게 아마 전체적인 정의에 가장 가까운 얘기일 겁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기 좋은 자세가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보기 좋은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당당해 보이고 약간 이렇게 타워 자세 이런 거요? 보기 좋은 어깨 딱 펴고 보기 좋으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음. 보기 좋은 거랑 바른 거랑 별로 관계가 없겠죠.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른 자세는 균형이 잘 맞아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 몸에 어느 한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쓰이지 않고 우리 몸의 항상성이 잘 발휘가 될 수 있는 근골격계가 전체적으로 힘을 부드럽게 나눠가는 자세가 저는 바른 자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몸의 힘이 잘 분산된 자세가 좀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제가 재밌는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선 씨한테. 똑같은 동작을 할 때 힘을 많이 쓰면 오래 살까요? 빨리 죽을까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겠어요? 힘 뺀 자세겠네요. 똑같은 동작을 할 때 적은 힘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바른 자세겠죠. 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할 텐데 환자분들이 힘을 줘서 억지로 바른 자세를 만든다는 거는 그건 형용 모순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힘을 줘서 만드는 자세는 바른 자세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흉내낸 거지. 힘을 주지 않고 취해질 수 있는 자세 중에서 어떤 자세가 좋으냐라고 하는 게 올바른 질문이지 정지 자세에서 힘을 줘서 이렇게 자세를 만드는 거는 절대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근골격계 한 군데 힘이 집중이 안 되는 자세를 바른 자세로 정의한다면 또 다른 식으로 정의하면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가 바른 자세겠죠? 맞아요. 그럼 네. 오래 살려면 똑같은 동작을 할 때 힘이 적게 들어야겠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동작을 할 때 힘이 가장 적게 드는 자세가 바른 자세입니다. 똑같은 동작을 해도
힘이 가장 적게 드는 자세가 바른 자세다. 네,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렇게 바른 앉기, 바른 서기 이런 자세들 좀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게 결국은 제가 하는 건 인지 다 기반으로 해서 네. 코어에 대한 인지 기반으로 얘기를 한 거지. 코어가 자연스럽게 힘을 주게 하는 그런 자세군요. 네, 그걸 얘기를 한 거지. 껍데기로 그걸 흉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른 자세를 위하면 코어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코어 들어보셨죠? 코어가 뭔지 아세요? 근데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대부분 사람들 되게 네. 많이 얘기하는데 코어가 뭔지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요. 그냥 뭐 복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뭐 그런 것들이 네. 잘못돼서 제가 책을 쓴 거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설명이 이제 뭐 있는데요. 플랭크나 네. 뭐 이런 운동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나는 매일 플랭크를 한다. 뭐 예,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할머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게 좋지 않다는 건가요? 힘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뭐 의학적 사실에서 보통 되게 논리적이신 분들은 걸 잘 아는데,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참해서 반대 방향이 참인 건 아닙니다. 플랭크를 잘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건 맞는데 내가 네. 플랭크를 한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근데 그럼 왜 플랭크가 코어 운동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플랭크가 코어 운동, 내가 질문이 잘못됐다 그랬지 플랭크가 코어 운동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고요. 네. 질문하는 관점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지. 네. 플랭크가 코어 운동이 아니라고. 제가 희선 씨랑 친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플랭크가 코어 운동이 아닌가. 코어를 보는 정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심부 코어라고 하시는 게 1차 코어, 국소 코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 제가 비운데서 한 30-40번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소개되는 원통형으로 다혈근이랑 복행근이랑 깊이 있는 구조만 가지고 그거를 심부 코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있는 복직근, 외복사근, 뭐 흠지근, 대퇴사두근까지 확장된 코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근데 속 근육에 있는 코어가 실질적으로는 허리 건강에는 훨씬 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겉근육에 있는 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허리에 떨어진 압력만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 근육에 있는 복행근의 정교한 제어가 실은 허리 건강을 지키는 열쇠인데, 실은 문제는 그건 의도적으로 조절되는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수의적으로 조절되기도 하지만 불수의적으로 조절되는 기능,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기능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고, 우리가 균형을 잡는 거고, 우리가 협착이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걸 의도적인 훈련으로 하는 거는 조금 특별한 트레이닝 방식을 써야지, 내가 아랫배에 힘을 저절로 들어가지는 게 좋은 걸 내가 힘주는 방식으로 연습한다고 그게 학습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심리학 전공이시죠? 그렇죠.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식적인 행동으로 연습하면 학습이 될까요? 아, 어렵죠. 오히려 더 방해가 됩니다. 의식이란 정보랑 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가기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더 자동화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네? 이제 코어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일단 코어가 코어 운동을 왜 하고 싶은지부터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남이 그거 누가 만보 걷기 좋다고 하니까 만보를 걸어요. 만보를 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건 맞다니까요. 근데 만보를 걷는다고 내가 만보를 걷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있고, 제가 환자분 자주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놀리는 게 아니라 희선 씨 하는 말이 다 맞거든요. 근데 보통은 전문가가 어떤 게 전문가냐면은요. 제가 건강에 대해서 환자분 자주 외래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희선 씨가 편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 앞에 땅을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안 사죠. 그쵸. 내가 마음에 든다고 땅을 사지 않잖아요. 네. 내가 이해가 돼서 이게 오를 이유가 있다 땅을 안 사요. 왜 그렇게 하면 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는데, 그게 왜 망하는 거냐면은요. 내가 모든 변수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변수에서 말이 된다고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변수를 다 아는 많이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변수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겠죠. 변수나 상황에 따라서 중요도가 바뀌겠죠. 근데 단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에서 우선순위를 끼워 맞춰서 그대로 하면 땅 사면 망하겠죠. 근데 건강이 땅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건강이 사람의 몸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가 돼 있을까요? 부동산보다 훨씬 더 이해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옆집에서 앞에 땅 살 때보다 더 조언을 안 구하고 내 감정적으로 마음에 드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운동 좋아 보이겠다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떤지 관심을 안 가지고 이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요. 결국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노화 정도, 나의 상태에 따라서 맞는 운동이 있는 거지. 그거에 관심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 집 앞에 땅이 있는데 옆집 땅도 올랐어요. 옆집 땅도 올랐어.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요 땅도 오를 것 같은데, 그 땅도 오를 것 같은데, 그 땅은 사실 밑에 집안이 다 꺼져 있는 땅이에요. 그럼 그 땅 다 망하겠죠? 그거 자체에 대해서 뭐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 내가 어느 정도고 내가 어떤지를 잘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환자분들한테 제가 외래 진료보다 많이 느낀 게 자기 증상에 그러니까 본인의 증상보다는 증상이 어떤지를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못 하시고 표현을 못 하시는데 자기 본인 MRI에 대해서는 되게 설명을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면 아니 내 상태에 관심을 더 갖는 게 네.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겠지. 내 MRI가 어떻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나는 무슨 병원 갔었는지를 정말 길게 자세히 외우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뭐 할 때 불편하세요? 그럼 잘 대답을 못 하세요. 하루에 몇 번 정도 불편하신 것 같으세요? 잘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면 뭐 6개월 전,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걷는 양은 어떤 것 같으세요? 물으면 잘 대답을 못 하세요. 근데 건강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내 상태를 일단은 잘 아는 게 우선이겠다는 거네요. 그건 당연하고요. 내 상태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거를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그러니까 통증 위주로 해석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통증은 기분이 좋으면 덜 아프고 기분이 나쁘면 더 아프잖아요. 통증은 단일 변수, 환자분들이 제가 착각하시는 게 통증은 조직 손상의 정도를 그냥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건 그냥 현대의학이나 모든 곳에 완벽하게 입증되어 있거든요. 조직 손상 정도를 통증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요. 통증은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근데 환자분들은 외래에서 보면 난 아파서 이게 안 되고 난 아파서 저게 안 되고 난 아파서 저게 안 되고 이게 안 아파지기 전까지는 난 그걸 못할 것 같고 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근데 뭐 물론 어려운 거 아죠. 사람이 동물적으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걸 아는데 그게 의학적 사실과 관계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몸을 관리를 하셔야지 허리에 드는 특히나 올바른 관리가 가능하지 아픈 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통증이 없어지면 내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완전히 틀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네.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은 통증에는 곱하기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곱하는 게 조직 손상 정도가 물론 있겠죠. 근데 여기 제일 먼저 곱하는 게 뭐냐면은요. 실은 제일 먼저 많이들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조직 상태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망가져서 상태 변화가 없으면 별로 통증이 안 느껴져요. 상태 변화가 없으면 염증 반응이 별로 안 일어나겠죠. 뭔가 조직을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상태 변화가 없으면 뇌가 이 느낌을 괜찮은 거라고 용인해 버리겠죠. 적응이 됩니다. 뇌는 다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뇌가 다 적응을 해서 상태 변화가 없으면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보통 뭐 상태별 생활 습관이나 그런 거에서는 내가 똑같이 동작을 하면서 상태 변화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까봐 이게 더 큰 개념인데 작은 개념으로 얘기해서 또 다른 오해를 부를까 조심스럽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상태 변화를 곱하는 거고요. 통증은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소를 곱합니다. 지금 나의 감정. 그것도 중요한 요소죠. 그걸 곱해요. 네. 웬만큼 아파도 로또를 맞으면 덜 아플걸요?
지금 나의 감정을 곱하고요. 네. 여기다가 일반인들이 많이 곱하는 게 뭐냐면 나의 미래 계획도 곱합니다. 내가 내일 출근을 못할 것 같으면 더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가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면 덜 아픕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매우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 네. 그래서 내가 느끼는 통증은 이런 걸 곱하기 위한 출력된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아파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를 고칠 의지가 사라집니다. 그런 점들을 좀 답답하셨겠는데요, 외래에서.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다 그런 건데요. 뭐 원래 사람이 다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뭐 통합적으로 좀 통증과 생활 습관이나 뭐 뇌 같은 것들 좀 제가 이해해 보기 위해서 한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가 책입니다. 보통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아픈 건 물론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안 아프게 하려는 방식이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안 아프게 하려는 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안 아프게 하는 거에 너무 몰두해 계세요.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건 안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움직이니까 활동하니까 조직이 더 망가지려고 하니까 아픈 요소가 있잖아요. 그걸 못 느끼게 하고 그 활동을 지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안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병원에서 하는 처방들이 그런 부분에서 안전한 처방들만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걸 좀 못 느끼게 한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너무 심한 것만 안 하면은 그게 해롭지 않은 걸로 못 느끼게 하는 게 결국 현대의학이 하는 역할인데 현대의학이 그렇다고 해도 병원을 믿어도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셔도 그게 통증 조절하는 게 별로 해롭지 않은 건 맞지만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왠지?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난 아프니까 아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 매우 어려워지실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그럼 내 스스로 노력할 때 어떤 가이드를 가져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보통 그 머슬 컨트롤 엑서사이즈 근력 강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제가 가만 희선 씨랑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환자분들 제일 이게 운동하면은 근골격계 한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운동하면 안 아파지는 게 맞나요? 운동하면 근육통 생기잖아요. 운동하면은 뭐 요건 제 사견으로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근육 운동을 하면 쾌감이 생기는 거는 운동하면 아프니까 그거 감추려고 쾌감이 생기는 걸 가능성이 도파민. 크거든. 그러네요. 설득력 있네요. 운동하면 네. 아프니까 운동하면 근육이 찢어지니까 아프고 관절에 압력이 더 많이 가니까 그거 못 느끼게 하려고 도파민이 나오는 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게 도파민이 왜 필요하겠어요? 아프니까 필요한 거거든요. 운동하면 기분이 왜 좋아지겠어요? 힘드니까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 대부분 진화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운동하면 실질적으로 안 아파진 이유는 달리기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 자세가 좋아져서 안 아프다고 그러시고요. 수영 오래 하면 수영하다 보면 자세가 좋아져서 안 아프다 그러고요. 필라테스 오래 하면 필라테스 오래 하다 보면 자세가 좋아져서 안 아프다 그럽니다. 맞아요. 그 이제 뭐 어떤 스포츠 업체 리뷰 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코멘트예요. 이거 뭐냐 하니까 자세가 좋아졌어요.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요. 보통 자세가 좋아져서 안 아파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자세가 왜 좋아질까요? 데이팡님도 코어를 복근과 허리라고 생각했는데 스포츠 관점에서 코어가 좋다는 게 중심을 잘 잡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세가 좋아진다는 건 코어가 강해져서 잘 잡는 거 아닐까요? 네, 좀 더 정확하게 자세가 좋아지는 건 코어가 뭐라고요? 코어가 강해진다.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전거를 탈 때 강하게 핸들을 세게 잡으면은 잘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근데 코어는 막 저희가 속근육이 탄탄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속근육이 탄탄한지 못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요. 그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탄탄이란 표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속근육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인지가 가능하다. 네. 원래 그걸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좋으면 스테빌리티를 안정감을 느낀다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거지. 그걸 탄탄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표현이 잘못된 거나 인지가 훌륭하지 않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는 그런. 근데 그 유행하는 그건데요. 그래? 캐치프레이즈. 탄탄하게 코가 탄탄해져야 네. 되는데 코어가 탄탄해져야 탄탄? 된대요. 보통은 탄탄해진다는 정도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행근은 속근육만을 따지면은 네. 그 코어를 그게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방식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아프신 분들이나 환자분이 그걸 따라 하시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에서 좋아하신다는 재활은 대부분 머슬 컨트롤 엑서사이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수만 번, 수백만 번 반복을 하면 저절로 프로그램화 돼서 자동화가 돼서 자세가 좋아지면서 안 아파지는 건데, 그만큼 운동하려면 운동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돼서 바른 자세가 나올 정도면 보통 습관 형성하는데 6개월 얘기하거든요. 6개월 가지고 안 되나요? 66일이라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고요. 네. 뇌에서 습관을 형성하는 거니까 네. 심리학이니까 6개월은 좀 고차원적인 습관일 수도 있고요. 보통 습관 형성을 뇌에서 보통 바라볼 때 뭐 습관을 66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66일이면 되나요?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어떤 식으로 알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어떤 트레이닝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다릅니다. 그게 훨씬 더 결정적인 요소일 거예요. 트레이닝의 질. 그렇죠. 제가 그 네. 트레이닝의 질에 대해서 제가 그 페이퍼 논문도 준비하고 있고 책에도 쓰긴 했는데, 트레이닝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레이닝의 질이 아무 생각 없이 달리기에서 자세가 바뀌려면은 한두 달 때서 자세 바뀌는 분 별로 없을걸요? 근데 어떤 그렇죠. 식으로 습관을 들이냐. 저는 그냥 제가 책에서 말씀드리는 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훈련을 하면 습관으로 잘 갑니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훈련하면 습관으로 잘 가고, 뇌과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설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마음을 이완하고 움직이는 훈련을 보통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 내용이 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스포츠 관점에서 코어가 좋다는 건 중심을 잘 잡는 것 같은데 어렵네요. 스포츠 관점에서 코어가 좋다는 거는 중심을, 틀린 말을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스포츠학적으로, 물리치료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제가 드린 설명이 타당할 겁니다. 코어가 좋다는 거는 코어가 스마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복행근이 자동 수축으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뇌에서 계속 균형을 잡으면서 수축을 하면서 이 미세한 수축들이 유지가 돼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쓰는 거지, 우리가 정지 자세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코어가 스마트하게, 예민하게, 상태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자전거 잘 탈 때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잘 탈까요? 근육이 많다, 평균대라고 균형 잡는 균형 감각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몸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균형을 잘 잡을까요? 몸이 비교적 마른 사람이 균형을 잘 잡을까요? 왠지 후자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종목에서 최고 레벨의 선수의 몸매를 보면 어떤 근육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운동 안 한 일반인들보다 균형 잘 잡으시는 선수들이 그건 맞죠. 훨씬 근육이 많기는 하시겠지만, 그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균형을 잡는 능력과 근력은 다른 겁니다. 코어를 균형을 잡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탄탄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형용 모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코어는 균형을 잘 잡는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중심을 잘 잡는 데 역할을 하는 코어가 건강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제 운동선수들을 재활해야 할 때는 코어가 탄탄하면 좋죠. 그 균형을 잘 잡는 코어 위에 힘을 잘 주는 코어까지 같이 얹혀 있으면 파워를 잘 낼 수가 있으니까. 파워를 잘 내고자 하는 운동은 아픈 사람이 안 아프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퍼포먼스를 많이 내기 위한 운동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스포츠 관점에서는 코어가 탄탄한 게 맞아요. 좋은 게 맞아요. 근데 그 코어를 탄탄하게 만들다가 허리가 나가서 탈락한 사람 빼고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속근육의 균형 감각이 트레이닝이 잘 돼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도 요새는 필라테스 하는 야구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냥 마라토너들 슬로우 러닝 많이 합니다. 야구 선수들 필라테스 많이 해요. 탄탄하게 너무너무 좋으면은 탄탄하게 만드는데 필라테스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마라톤 하는데 슬로우 러닝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하나로 좀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 안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너무 운동의 신화, 근력 운동의 신화, 근육의 신화에 너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또 재활이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보통은 젊은 스포츠 선수들 뭐 피지컬 트레이너들이 재활하고 그랬으니까요. 뭐 그런 쪽으로 가신 분들이 운동을 전공했다는 게 스포츠 생리학이 대부분 그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가 있는 포션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 이런 책을 썼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근육의 중요성이네요. 균형 감각의 중요성. 속근육은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삼키셨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호흡법 얘기도 좀 해주셨던데요. 네. 근데 호흡도 뭐 상황에 따라 호흡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운동 배우러 가면은 호흡법부터 배우긴 해요. 호흡법이랑 하나 더 배우는 게 있을 텐데요. 뭐 배웠죠? 자세. 자세도 배워요. 네. 그다음에 가르치는 게 있어. 호흡법, 자세 그다음에 뭐 가르쳐요. 그다음에 횟수 세시지 않아요? 부드럽게 먼저 한번 해보라 그래요. 한번 천천히 해보시라. 천천히. 네. 그게 원래 가르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호흡을 그러니까 결국은 몸의 밸런스는 대부분 복행근의 자동 수축으로 잡는 건데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자세 변화가 있을 때 선행 수축 메커니즘이 동원돼서 몸이 저절로 조절되는 그러니까 속근육의 힘이 저절로 들어가는 능력이 예, 결국은 몸을 조절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선 씨 그러면은 몸에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속근육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몸에 이렇게 겉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있어요. 꽉 주면요? 속근육이요? 속근육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요? 음. 속근육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힘이 덜 들어간다 정답입니다. 똑같은 체중을 받쳐야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겉근육의 힘이 비중이 높아지면은 내가 힘을 쓰는 여기서 덜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시냐면요. 겉근육이 힘이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간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원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동작을 할 때 최소한의 힘을 쓰는 게 오래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그 당연한 얘기해 거잖아요. 주셨죠. 그러면 네. 속근육에 힘이 잘 들었으면 겉에 최소한의 힘을 주고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게 기본적인 재활이고 그게 잘 확립된 상태에서 겉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안 되고 위에 걸 강하게 하면 속근육이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 필라테스 잘했네요. PT 할까 필라테스 할까 고민하다가 전 필라테스만 했는데. 근데 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도 균형 감각 훈련을 잘 하면서 피트니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균형 하나도 못 잡는데 뭐 여기저기 꺾고 물건 들고 뭐 매달리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어떻게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거고 어떻게가 더 중요하고 그 어떻게가 중요한 거지 나는 어떻게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좋다고 하는 걸 얘기하면 난 그걸 무작정 따라하겠다고 해서 그 운동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좋은 트레이너가 옆에 다 붙어 있지 않는 한 옆에 아주 좋은 트레이너가 붙어 있어서 자기가 자기 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그 좋은 효과가 나게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관심을 가져야지 그거는 되는 맞아요. 거고. 네. 맞아요? 네.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정말 맞아요.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도 내가 관심 없으면 아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면은 사고 치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운동을 잘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요. 선생님이 맞아요. 결국 그 딱 수업 끝나면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돼요. 제가 뭐 비욘드도 같이 출연하셨던 코치님께서 골프 이현주 코치님께서 하셨으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되게 나 주로 가르치는 건 안 다치게 하는 건 내가 가르칠 수 있는데 얼마나 잘 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가 가르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되게 그러니까 운동을 정말 진심으로 운동의 원리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시는 그 중에서도 뭐가 좀 더 나은 선택지인지를 제공해 주시겠지만 제공해 줄 능력이 있겠지만 결국 안 다치게 하는 것까지 만드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이 안 돼요.
몸에 힘이 있고 안 다치게 몸을 효율적으로 쓰잖아요. 그럼 운동 능력이 최대한 발휘가 됩니다. 안 다치기만 해도. 근데 안 다치게 운동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 그렇군요. 그거 매우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운동 배우는데 달리기 하는데 달리기 폼 좋게 뛰는 사람이 뭐 5km 정도밖에 못 뛰는 사람 중에 폼 좋게 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많이 뛰는 사람 중에 폼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는 거긴 한데 그 폼을 좋게 만든다는 게 폼을 내 몸에 맞게 자동화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어서 요것만 꼭 따라하면은 뭐 그냥 갑자기 안 아파하고 날라가고 막 아니 그게 아니란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알면은 그 기본에 뭐가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접해 보실 수 있는 계기를 좀 삼으셨으면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문 주신 것들 좀 봐도 될까요, 예, 원장님? 그럼요. 예. 그 데이팡님께서 아쿠아백 이용하면 물이 좌우로 움직이는데 이게 속근육 운동일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보통은 그 속근육 운동회가 균형 감각, 밸런스 운동에 가깝긴 한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힘을 꽉 주고 뻣뻣하게 아쿠아백을 하면 속근육 운동이 잘 안 되겠죠. 근데 몸이 부드럽게 하면 상체는 하나도 안 흔들리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면 속근육 운동인 건 되는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께서 아쿠아백을 할 만한 상태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속근육 운동인지 아닌지보다 네. 아쿠아백을 할 만한 상태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뭐 이선 씨가 말씀하셨지만 플랭크가 저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만 아니면은 플랭크가 매우 좋은 운동인데요. 그렇다고 협착증에서 쓰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플랭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동에 대해서 환자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내 상태와 관계없이 좋은 게 뭐가 있냐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또 외래에서 이게 질문 너무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셨던 부분인 거잖아요. 저 만보 걷기 해도 돼요? 저 플랭크 해도 돼요? 유튜브에서 뭐가 좋다는데 저 슬로우 조깅 해도 돼요? 이런 질문 계속 받다 보면 근데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외래에서 그분들이랑 상담하다 그분한테 현재 맞을 것 같은 운동을 추천해 드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거 하나 들은다고 환자분이 응용을 못 해요. 맞아요. 응용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풍문대로 과학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제가 한마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분한테는. 전체 이해가 바뀌는 게 필요한 건데 환자분들은 내 이해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한마디 들어서 그대로 따라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냥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은 인간의 몸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인간의 몸은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지가 않고요.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스스로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가까워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공한 분들의 무용담도 되게 좋아요. 내가 뭐 아팠는데 이렇게 운동해서 너무너무 좋아졌다. 내가 뭐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극복다. 그런 무용담들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가장 내가 내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고 근본적인 원칙이 뭐인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고 그 원칙에 맞게 어차피 제가 환자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되는 주식과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오르든 오늘 내리든 별 상관이 없어요. 장기 하락인지 장기 상승인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환자분들이 근데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렇다는 걸 너무너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오늘 주식이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오늘 시세만 보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오늘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게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건지 대세 하락으로 가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지가 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건강관리에서는. 통증 치료는 어떻게 보면 의사한테 맡겨도 되는데 통증 치료가 아니라 내가 대세 상승으로 갈지 대세 하락으로 갈지에 대한 관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하고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거에 의사가 진료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의 체계를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관리를 하셔야지. 이 전체적인 이해가 대세 하락의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은 오늘 상승을 위해서 아무리 통증 치료를 해도 그 통증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됐고, 우리 몸은 주식시장보다 우리 집 앞에 땅값보다 더 복잡하게 움직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좀 보시면은 좀 지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거에 확실히 도움이 될 거 저는 확신합니다. 제 책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한수님께서 네네. 그럼 수영은 어떨까요? 수영은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다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수영 좋은 운동이고요. 네. 제가 그 수영 코치 박은지 선생님 여기서 촬영하는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영이 크게 봐서 좋은 운동인데, 수영이 좋은 운동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수영장 가서 동네 어르신들 중에 어르신들이 그냥 허리를 엄청 꺾으면서 물 펑펑 튀면서 접영하면서, 접영은 허리에 좋은 맞아요, 운동이 맞아요.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저렇게 꺾으면 허리가 나갈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찾는 것보다 어떤 운동, 그냥 수영 찾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내가 숨쉬기만 잘해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걷는 것만 잘 걸어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지, 뭔가 운동을 꼭 해야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는 수영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들 하세요. 다들 운동이 좋단 말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그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남들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학적인 판단을 가지고, 좀 의학에 가까운 판단을 가지고 다른 분들의 조언을 이해하시려면은 책을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한번 쫙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책을 그거에도 읽으면서.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00년 허리, 100년 쓰는 완벽 허리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딥웨이님께서 예. 하루 종일 척추 중간부터 엉치까지 기립근이 쓰라리듯 묵직하고 아픈데 이유가 뭘까요? 방사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프신 거면, 그러니까 만성 통증 영역으로 넘어간 거일 가능성이 크고요. 사람은 앉았다 섰다 하는 자세에 따라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다릅니다. 네. 그럼 내가 허리에 받는 힘은 달라졌는데 똑같은 정도로 아프다는 거는 환자분이 통증이 단순히 근 손상에 있는 게 아니라 신경계 통증과 우울증이랑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랑 다 연관되어 있는 신경성 통증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증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픈 때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단일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은 단일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설명드리면은 설명 안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걸 다 설명하면 설명 안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네.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냥 아픈 거에 대해서 너무 이유를 찾지 않는 게 중요하세요. 환자분들은 아프면 자꾸 이유를 찾아요. 그렇죠. 그 이유만 없어지면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통증의 원인은 하나가 단일 원인으로 아픈 경우는 뼈가 부러지거나 급격한 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 원인 하나로 아픈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기 때문에 단일 원인을 하나를 참으려고 하는 것보다 환자분이 하셔야 되는 방향은, 내가 어떻게 섰더니 엉치부터 귀리끈이 쓰라리듯 아픈 게 좀 덜해지는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찾지 않고 하루 종일 똑같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몸을 안 돌보는 상태가 되신 거일 가능성이 크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루 종일 똑같이 아플 만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시는 거는 신경성 통증으로 넘어가신 거고, 통증의 강도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신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일 원인을 찾았을 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내가 뭐 할 때 덜 아프고 뭐 할 때 덜 아픈지를 복식 호흡하시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시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은 스스로 치료하는 거에 가까워지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라님께서 사람마다 체형이나 근육 정도가 조금씩 다를 텐데 그러면 사람마다도 바른 자세가 달라질까요? 라고 그러니까 바른 자세,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른 자세를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른 자세가 그러네. 존재하지 않아. 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기 좋은 아. 자세가 좀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내 몸에 균형이 잘 맞는 자세인 거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르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뉴트럴 스파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중립척추라고 여기서 바르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립척추는 기계적인 힘의 배분이 잘 되어 있는 자세라는 표현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 바른 자세라는 표현은 원칙적으로는 몸의 균형이 잘 맞는 자세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거 바른 자세가 실제로 하면 되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단계가 있어. 처음에는 뭐 몸의 균형을 잘 맞추면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것 같고 그런데 아랫배 쪽의 코어 인지가 점점 좋아지면은 그 상태에서 호흡을 이용해서 어깨에 추가적으로 힘을 주지 않고 허리를 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존재하는 바른 자세에 가까워지는 길이 있는 건데 그걸 단선적으로 하나로 답을 내려고 하니까 답을 못 찾으시는 걸 가능성이 크고요. 하나만 한다면은 그냥 균형이 잘 맞는 자세가 바른 자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세요. 저희 그 운동으로 찾는 건강 노년 거기서 바른 자세 직접 시연해 주셨었잖아요. 제가 바른 자세라고 했나요, 그거? 예, 아무튼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자세 시연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예. 네. 네, 바르게 앉기, 바르게 서기 이런 질문을 하셨고 어쨌든 알려주셨거든요. 이게 제가 그때 하기 전에 얘기했죠. 그 전제가 저는 중립 자세를 바르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 몸의 균형이 잘 분산되는 게 바른 자세로 가정을 한다면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통해서 쓰는 용어는 있으니까 중립 자세, 음. 바른 자세, 이퀄 이렇게 예,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예,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조금 엄밀히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네, 있습니다. 예, 네, 예. 비욘디에서 어쨌든 네, 네. 방송을 해주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중립 예. 자세가 궁금하시다면 뭐 검색을 해서 예, 예. 보셔도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예, 예, 예. 마지막으로 원장님 책 그래도 오늘 홍보하러 나오신 거니까 예, 예. 네. 이런 분들은 저는 솔직히 원장님께서 이 책을 써주신 게 환자분들 말고도 그냥 일반인들이 내가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아프면 의사한테, 그리고 나 운동을 안 했다, 운동 트레이너한테 이렇게 좀 맡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똑똑해져서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자라는 취지에서 써주신 책이라서 예,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마지막 책 홍보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대입학님 질문이 재밌어서 예, 예.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일단 원칙적으로는 제가 이거 되게 제가 얼마 전에 장동성 씨랑 그 방송인데 장동성 씨랑 저랑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그분이 뇌과학자거든요. 그분이 이 자동화 메커니즘에서 되게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얘기하다가 동의한 게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선생님 허리 아플 때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술할 때 저도 그러니까 수술을 한 사람이거든요. 집중해서 수술을 하다 보면 허리 통증이 느껴져요. 그럼 저는 뭘 하냐면은요. 내 허벅다리의 힘이 허벅다리의 안정감이 느껴지고 있는지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몸에는 이디오모터라는 기능이 있어서 생각만 하면 몸이 움직여집니다. 내가 가야지만은 몸이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실제로 일어나는 동작이 아주 약하게 우리 뇌가 그걸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근육이 수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맞죠? 심리학에서 그럼요. 배우죠? 의식이 먼저죠. 이디오모터라고 네. 배우셨죠? 뇌가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뇌가 먼저 생각하면 근육이 먼저 움직여요. 근육이. 왜냐하면은 피드포워드 미리 선행 수축이 있지 않고 나면 인간이 인간의 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제어할 수가 없고 이 이디오모터에서는 1850년대 심리학자가 처음 말하는 걸걸요. 그래요?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나?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수술할 때 허리가 아프면은 허벅지 앞쪽에 안정감이 느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떠올리다 보면 자세가 저절로 좋아지면서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다른 김경 TV에서 나가게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인지가 뭐냐면요. 내가 선생님도 걸을 때 누구나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산책하면서 허벅지 앞쪽에 안정감을 좀 느껴지는지를 관찰하시면서 산책하시면 됩니다. 허벅지 앞쪽에 안정감이 생기는지를 느끼면서 산책하면은, 여러 가지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선 씨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요. 제가 딱 그 얘기 때문에 러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러닝하고 있을 때 허벅지 앞쪽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면 나 곧 무릎이 나갈 거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통 키 인지가 있어요. 우리가 동작을 설계할 때 우리가 뇌를 내리는 명령어랑 움직임을 관찰하는 명령어는 달라요. 어떤 느낌을 가지면 몸이 그 느낌을 나게 설계됐던 밸런스로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맞죠? 네네. 네. 어떤 느낌을 기억을 해내는 순간 그거에 맞게 몸이 되는 거여서 근데 이걸 감각 훈련을 많이 하시고 운동하면서 감각 훈련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느낌만 떠올려도 그 느낌에 맞는 밸런스로 몸이 쫙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기르는 훈련은 제 책에 겉대기 보면서 감각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근력 운동이 아니라 네. 이 감각을 길러서 내가 어떤 인지를 가지면 내 몸의 밸런스가 맞아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거 운동을 아주 많이 한 사람들만 깨닫는 비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훈련해서 내 몸의 균형을 저절로 맞출 수 있는 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다면 제가 책에 제시한 인지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런 걸 깨달으실 수 있다면은 운동 자체가 여러분 건강관리에 매우 도움이 되실 거고요. 1위는 저는 허벅지 앞쪽에 힘을 느끼면서 허벅지 앞쪽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산책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슬로우 워킹이고요. 세 번째는 슬로우 러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실베테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 드린 거 답변 달라고 하셔서 예. 이 질문만 좀 부탁드리고 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허리 디스크 터져서 현미경 수술했는데 운전직은 힘들까요? 장기간 앉아서 있는 허리 안 좋은 것 같아요. 운전직은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우리가 암실에 있다 바깥에 나가면은 눈앞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건 눈이 못 보는 게 아니라 뇌가 못 보는 거겠죠.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그 협착이 오래되시고 협착이 오래돼 신경이 많이 늘렸다가 감압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뇌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은 잘 못 걸으면 내가 팔다리가 문제가 있어서 못 걷는다고 생각해서 균형이 잘 안 잡히면은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균형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균형 잡는 연습을 차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그 상황에서 자꾸 운동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암실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눈이 잘 안 보이면은 서서히 밝은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허리 디스크 터져서 수술을 하시고 허리가 갑자기 신경이 안 눌리는 상태가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내 감각을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훈련을 해서 내 감각을 점점 더 끌어올려야지 내가 균형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몸이 되는데 이 균형 감각이나 내 감각을 내 뇌가 걷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를 잊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건데 몸의 균형 감각을 다시 트레이닝 하시면은 장시간 앉아서 하는 일 아무 문제 없이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균형 잡는, 그러니까 제 책을 보셔도 좋고, 몸의 균형 잡는 훈련이 잘 돼야 장시간 앉아서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무슨 일도 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원장님 신간 100년 쓰는 완벽 허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